자, 4부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최초로 자신들이 밀어붙인다는 경제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화를 7월 1일부터 하겠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안 지키는 업체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52시간이라는 황당한 부분에 다 부딪혔어요. 업종마다 근무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52시간을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무슨 시내 시외버스 운전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업의 임원 운전자라든지 또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해외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공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R&D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 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주 52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기별로 업종의 일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일이 많은 업종이 있을 거고 겨울에 가동률이 높은 업종이 있을 거고 그런 업종들은 바쁠 때 반짝 돌리고 안 그럴 땐 좀 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킨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솔직히 근무 시간 외에 저녁에 야근이 있지만은 야근 외에도 손님 접대나 손님들과의 미팅, 회식, 식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굉장한 혼란이 되었죠. 그래서 9시까지 출근하고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일상적인 직장 모델 말고는 주 52시간이 적용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직장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겠다고 저 난리를 치다가 이제 열흘을 앞두고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어제 이낙연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서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 유예 제안을 했고 검토할 가치가 있어서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거머니 물러났습니다. 이거는 실시를 하되 처벌과 단속을 유예한다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제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시행 자체를 미루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리고 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잘못들을 고쳐서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업종별로 이런 부분들을 다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제는 표준적으로 주 52시간을 권유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이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려고 했다. 그러면 이걸 왜 밀어붙이느냐? 주 52시간을 갖다가 왜 밀어붙이냐?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다? 그럼 저녁만 있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그럼 빤하지요. 공개적으로 무슨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 70시간씩 일하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주 52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결국은 18시간씩 남으니까 한 사람당 그러면 3명분을 모으면 또 다르게 이 잡시어링이 되어서 또 하나의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05년입니까? 이제 주 5일 근무를 한다 해서 이제 일반 직장부터 해서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는데 한 12년쯤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많이 놀게 되어서 일자리를 창조를 더 할 거라 했는데 주 5일 근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하면 일자리가 나누기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기업으로서는 차라리 가동을 중단을 줄이지 주 52시간을 해서 더 많이 채용을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은 한번 채용되면 노조 때문에 해고하기도 어렵고
노동 유연성이 한국처럼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채용되면 거기에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월급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가 된다 하더라도 채용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밀어붙여서 군사작전 하듯이 토역 휴무제도 12년이 걸렸다는데,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를 6개월 만에 유예한다. 단속 처벌을 유예하고 6개월 뒤에 하겠다는 건 그건 조삼모사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걸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6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기업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법을 고쳐야 되지요. 그래서 이 300인 이상의 작업장에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강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갖다가 부과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려면, 업주를 깜빵에 보내지 않고 시행을 하려면 독일과 영국처럼 하루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일이 몰리면 근로감독관 승인을 맞아 근무시간 한도를 없애주기도 하고, 미국과 홍콩은 근로시간 제한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들은 아침에 근무하겠다, 아침에 나와서 낮에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법은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처벌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임시 땜방이고요. 6개월 동안 시한을 줄 거니 너네들이 적응해라고 아주 건방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무슨 적응하는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안 그러면 사람을 엄청 고용을 해야 될 건데 기업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률이 지금 3%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채용을 더 늘리면 적자가 될 건데 어떤 기업이 그걸 갖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주 5일제를 단속과 처벌을 유예한다라고 선심 쓰듯이 할 게 아니라, 주 52시간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연기한다고 선심 쓰듯이 할 게 아니라 주 52시간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업종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탄력 근무를 허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노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적용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 법의 이 시행을 한 3년쯤 유예를 해서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그것을 반영해서 법을 고치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 52시간 근무가 필요하냐? 노동자들이 우리 요즘 옛날 전태일 시대처럼 노동을 잠 서너 시간 자고 너무 많이 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래서 주 52시간 근무를 시키는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소득이 줄어들어서 주 52시간 근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이 나서서 너네들은 저녁에 편안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라고 억지로 강요를 하는 겁니까? 돈도 없는 집구석에 수입은 더 줄어들었는데 시간 남아서 집에 가 있다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바가지 있는 삶이 되겠지요. 정신 좀 차리길 바래요. 그나마 이자들이 저거들이 밀어붙이겠다고 작정한 것 중에 처음으로 이 부도가 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문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한테 지금 손봐야 할 경제 정책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손봐야 할 경제 정책의 1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7명이 고용 위축을 많든지 적든지 분명히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설문조사에 응한 40명은 주류 경제학계와 업계에 포진한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논란이 됐던 1분기 빈부격차가 오히려 심화됐다. 1분위하고 5분위 사이가 훨씬 심화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22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하청 이 빈곤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자, 그러면서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부의 9개 주요 경제 정책 중에서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될 게 뭐냐고 물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29표, 그리고 혁신성장 규제 완화 등 성장률 제고 정책이 19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3% 성장이 가능할까 물으니까 29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1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 성장은 불가능하고 2%대의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지방선거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 같냐 하니까 경기 상승이 지속될 거다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고, 아직은 회복 흐름인데 이것도 꺾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 19명은 경기 하강기의 초입 국면이라고 했고, 명백하게 하강 기로에 접어들었다라는 사람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38명이 이게 지금 주저앉을 거다, 그리고 완전히 불황의 초입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왜 심해졌냐 하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한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역효과를 낳아서 그렇다가 22명이고, 노령화와 노령실직자의 증가가 있어서 그렇다가 9명, 그리고 대기업의 실적 호전 및 고소득층이 증가해서 그렇다가 9명, 소비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2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고용에 큰 위축을 가져왔다는 사람이 16명, 큰 폭은 아니지만 고용을 위축시켰다가 21명, 합쳐서 37명이 고용을 줄이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2명, 중장기로적으로는 고용이 늘 거라고 한 사람은 1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37대 3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왜 갑자기 이걸 6개월 단속 처벌을 유예한다고 주 52시간을 몰고 나왔느냐? 어지간하면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충격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고용 참사가 왔어요. 여기에 주 52시간까지 더해지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저임금보다 충격파가 몇 배가 더 큰 쓰나미가 될 거다. 이제 이걸로 갈 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겁을 먹은 겁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밀어놓고 그 사이에 뭔가 꼼수를 써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형식은 경총이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수용한댔는데, 지금 경총이라는 조직이 최근에 정부에서 내다 꼽은 상금 부회장 문제를 가지고, 원래 경총의 그 마당발 역할을 하는 오래된 상금 부회장이 계셨죠. 경총 직원 출신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내고 문 정권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 좀 불편한 소리를 총대 메고 했다고 쫓아내고, 자기들 한마디로 사람을 하나 갖다 박았는데, 경총의 회장단이 최근에 불만을 품고 상금 부회장을 정리하려고 해서 시끄러웠죠. 그런 경총 보고 건의하라 해서 경총의 건의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이걸 갖다가 미루고 이렇게 빠진 겁니다.
지금 기업들의 오너들이 이 건 때문에 범죄자로 이제 전락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느 강도로 단속하는가 좀 보다가 진짜 이 정권 하는 꼴이 한다면 다 깜빵에 집어넣으니까 할 수 없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제 전부 칼같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누가 문제를 또 삼아요? 근로자들이 또 난리가 나는 곡소리가 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정권이 점점 최저임금에다가 주 52시간까지 뒤섞여서 노동자층의 불만 또 오나층의 불만들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써서 무너질까봐 지금 발을 슬쩍 뺀 겁니다. 큰 소리를 치지나 말든지 큰 소리 치놓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냥 칼을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주 52시간은 유예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는 못하게 될 겁니다. 6개월 뒤에는 이 정권이 지금 같은 파워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때는 터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수습이 안 돼서 끌려갈 건데 슬그머니 이제는 한 몇 년 유예하겠다 하면서 발을 빼버리고 나중에는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겠죠. 자, 이 마당에 주 52시간 이런 걸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간의 불화설이 한간에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보고 기자들이 장하성과 불화가 없냐고 묻자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불화가 없으면 없다라고 할 건데 아무 말을 안 한 겁니다. 실세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가 불화 있다 하면 또 청와대가 난리 지랄일 건데 그렇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없다라고 비겁해지기는 싫고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미묘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죠. 1시간가량 회의를 하고 나오는 이 김 부총리한테 기자들이 장하성이하고 불화가 없냐 물으니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토의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양하게 토의하는데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 얘기가 길어져 빨리 사무실로 가야 된다고 가버렸대요. 10분 뒤에 나온 장하성한테 물으니까 김동연이와 불화가 없냐 하니까 물론이다. 갈등하면 이렇게 일을 하겠냐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묻자 전형적인 가짜 뉴스로 유감스럽다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세 가지 정책,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성과를 낼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장하성이 진짜로 책임 끝까지 지기 바래요. 나중에 이 모든 이 경제 붕괴의 책임을 당신이 회피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책임 끝까지 지는지 정말로 한번 보겠어요. 저는 100% 이기는 거 아니면 내기를 안 합니다. 이건 장하성이 100% 지는 게임이에요. 만약에 장하성이 웃는 일이 생기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하성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국민 앞에 사과하는 거냐 이것만 남았는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격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 묻자 종합적 요인을 분석해야지 어느 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바닥바닥 아직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어떤 거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자, 5부에서 그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